Hello? Y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함께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다면 모니터링은 단독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보고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먼저 세 분의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연사분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다시 소개를 두 번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사분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박환보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교수님을 맡고 계시고요. 충남대 세계시민교육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교육 정책 평가에 관한 것이고요. 현재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학생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고 당시 저와 함께 처음 만나셨고요. 그리고 개도국을 위한 교육 개발 협력 사업과 연구에 참여를 해 오셨고 국제 컨설턴트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현 직장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인 캐디에서 부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네, 박한보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첼 파커님이십니다. 레이첼 파커님은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레이첼님은 최근에 문화 간 역량과 세계 시민 페다고지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에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아태 지역에 모니터링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해당 프로젝트의 얍세이와 함께 호주에서 활동을 하고 가십니다. 또 필리핀과 여기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런 베너봇 교수님이시고요. 글로벌 교육 정책을 미국의 뉴욕 앨버니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육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그리고 비판적인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기후 교육에 대해서도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도 참여를 해 주셔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맥케 프로젝트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계신데 기후 교육에 관한 지수입니다. 또한 니셈을 공동으로 창립하셨는데요. 학자와 실무자 커뮤니티로서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인 학습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 연사분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텐데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박한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어 교수님, 친절하고 상세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환보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잠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이래로 저는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유네스코 압세이와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한 그 연구의 잠정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글로벌 시민 교육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배경 그리고 연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올해 얻게 된 잠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그런 SDG 목표와 다르게 다시 말해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또 교육의 어떤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은 기존의 이제 교육 어젠다였습니다. EFA와 MDJ의 어젠다였는데요. SDG의 4.7은 다양한 교육의 면모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 성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의 지표를 글로벌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5개의 지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SDG 4.7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데요. 이 중에서 4.7.1만이 실제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주류화와 또 교사의 교육만이 이 글로벌 인디케이터, 다시 말해서 지표로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SDG 4.7.1 글로벌 지표는 1974년 권고, 유네스코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루고 있는, 특히 각국에서 이룬 성과를 심도 있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네스코 앱세유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여를 하였고 한국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8년도부터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문헌 검토와 또 서베이를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6개의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세계 시민 역량 중 하나로 새롭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여서 저희는 세계 시민 교육이 지역 교육 정책에 얼마만큼 주류화가 되었는지를 보았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 문서에서 몇 개의 키워드가 담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17개의 교육청은 실제로 자율적으로 예산과 또 교육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한해서 그러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의 주류화를 각각의 지역에서 주류화하는 것은 그리고 측정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니터링에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또 학교의 GCD 정책 참여율을 예측하는 다양한 인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런 지역 교육청이 세계 시민 교육을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전체 교육
사업에 있어서 1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도의 수치이고요. 2020년, 2021년 대비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0년, 2021년 감소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의 정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는 지역 간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7개 주 교육청의 세계 시민 교육 정책 비율의 변화를 2019년부터 올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세계 시민 교육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선언문이 있죠. 인천에서 국제 교육과 관련된 세계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여러 주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속 가능 개발과 또 글로벌 시민 교육 시민이 이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학교의 세계 시민 교육 정책 참여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주류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고자 했던 것은 왜 학교들이 세계 시민 교육의 정책에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학교의 그런 데이터를 취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적인 정보들을 제가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 이 세계 시민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수도권 지역 학교의 참여율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무작위 방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학교의 특성을 분석한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인프라라든지 학생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특히 세계 시민 교육 정책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학습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주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 시민 교육의 보편적인 개념만을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시민 교육을 지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주류화의 정도와 그리고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실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통해서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 정책을 측정을 하고 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법제화 노력을 하고 또 관련돼서 국가 차원의 세계 시민 교육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시민 교육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를 하고 이것을 정책 피드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시민 교육의 지표를 저희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등, 즉 EMIS 등 국가교육 통계와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정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을 하여서 더욱더 효과적인 세계 시민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토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까요? 다양한 예측 인자를 보여주신 그 도표가 있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alysis of Predictive Factor라는 곳인데요. 네, 제 슬라이드를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8쪽입니다. 네, 제가 아까 교육 시설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그런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 교사학습 공간 수준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GCD 정책에 있어서의 학교 참여를 더욱더 도모한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학습 지역 공간 컴퓨터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활동 지원이었습니다. 이 요인들은 특히 재정적인 요인과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예측 변수는 인자는 바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비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수의 교사와 그리고 학교만이 이 세계시민 교육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 교과 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이 세계시민 교육을 자체적인 학습 공간에서 또는 학교, 교실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계시민 교육 사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가 각자의 세계시민 교육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 동아리나 아니면은 현장 실습이나 체험 학습을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학생들과의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런 학습 공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 연구의 임시적인 결과를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의 규모입니다. 지금 학교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개개 학교에 세계시민교육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가 세계시민교육 참여율이 더욱더 높았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학교 시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가 크면 더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인프라가 더 좋아서 세계시민 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학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 더 많은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연사분을 모시고 레이첼 파커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sther. 감사합니다, 에스더님. 저는 레이첼 파커이고요.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제 동료분이 함께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아태 지역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아와 압세요와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구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주요 결과
그리고 제안을 말씀드린 후에 2단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80년대에 좀 별로 안 예쁜 헤어컷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 좀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3살의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아동들 다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당시 운동장에 있었고요. 처음으로 제가 시민 참여의 활동으로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지원해 왔고요.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이를 지원하는 교사와 학교 차원의 기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도구 개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아태 지역 교실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할 때 준비도를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연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헌을 검토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정책, 문서, 평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워크샵과 설문지 조사를 했고요. 다양한 교사, 교장,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다양성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학습 복잡성에 관련된 그러한 패턴이 나타났고, 이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없는 것에서 단일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그리고 서로 연결된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저희가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수의 단절된 아이디어의 예를 들어보면 세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공통체로 수용할 책임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서로 단절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을 어떤 발전이자 진전의 일환으로 보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세계 시민의식 교실의 수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세계 시민 교육을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나 환경, 과학교육 등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민 교육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스킬들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가자들에게 세계 시민의식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포커스 그룹 같은 경우는 교육자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때 평가 자체가 축소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세계 시민교육과는 반대로 점수나 순위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 시민 교육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 평가의 모범 사례가 일반적인 평가의 모범 사례와 부합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평가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QR 코드를 나중에 발표 끝난 후에 공유를 드릴 텐데요. 저희 참가자들이 포트폴리오라든지 저널, 뭐 성과 이러한 평가들이 변혁적인 학습과 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이것도 세계 시민교육과 연관돼서 나온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요 권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시스템이 세계 시민교육 실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은 평가 지표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주요 주체가 있습니다. 교사, 학교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등이 포함이 되고요. 세계 시민교육이 한 시스템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을 피상적인 학습부터 심도 있는 이해까지 연속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으면 이후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세계 시민과 혁신적인 페다고지를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호기심, 비판적인 사고, 개방적인 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효과적이고 양질의 세계 시민 의식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세계 시민 같은 경우 우리가 실증적인 그런 한 연구를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의식이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구성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적용 가능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장표를 보시면 저희 연구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이 되는데요. 다음 단계로 저희는 새로운 국가를 포함해서 라오스로 연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조사 결과로 프레임워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능 요인 즉를 기반으로 해서 정량적 설문조사를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이고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시민교육 시스템, 학교 그리고 교실평가 툴킷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께서 같은 배경을 갖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또 주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학교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평가를 할 때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발전과 관련한 것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다른 국가가 모두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에스더님께서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학교의 세계 시민교육 같은 경우 점수나 순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우선시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평가 프레임워크나 국가의 평가가 학교에서 특정 단계에서 실행이 되면서 꼭 세계 시민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아직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사 연구 결과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차원의 역량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볼 때 저희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역량이 어떻게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세계의 시민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스킬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이러한 스킬들이 발전이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점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로서 저도 많은 발전을 해왔고, 제가 문화 간 역량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와 서로 이슈 간의 전 세계적인 연관성 같은 것들도 이해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도가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에런 베나브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our third speaker, 네, 에런 베나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로벌 모니터링 분야와 관련해서 딱히 세계 시민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4.7 목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리포트를 2016년도에 작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좀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사분들과 중복된 내용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이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중요한 공식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거기에는 팔로우업이나 리뷰, 검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로우업과 그 다음에 이 검토라고 하는 것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유네스코나 또한 유엔의 이런 회원국들은 실제로 좀 애매모호하게 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 모니터링이라는 이러한 컨셉을 실제로 2030 어젠다의 공식적인 문서에 담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국가들이 꼭 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 글로벌 목표 4.7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꼭 반기지만은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 지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관심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230여 개 이상의 이제 글로벌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지표를 다 추적하는 것이 시간이라든지 그 노력 측면에서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도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각각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4.7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 일단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첫 번째 연사 부분이 이제 연사와 이제 관련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각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니터링 노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모니터링 그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환영할 만하고 다 각자 목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글로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런 모니터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모니터링이 기여할 수 있는 그 바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각국이 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내고 있는 성과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앞을 내다볼 때 특히 4.7의 목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그러한 국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을 하여서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4.7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UNFCC의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UNFCC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모니터링과 관련된 그런 구절을 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NFCC에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4.7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제약이 UNFCC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그런 측정치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전략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양한 국제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어떤 약속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참고를 해서 4.7 목표의 그런 맥락에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야심차고 또 전반적인 그리고 가장 번역적인 어젠다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이제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었는데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것은 아주 강력한 이런 보고와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있어야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목표 4.7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4.7과 관련해서 글로벌 지표들이 있죠.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의 주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각국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교사 양성 그리고 또 교과 과정에 주류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모니터링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2015년에 2016년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또 새로운 그런 측정치를 만들어서 이러한 글로벌 지표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제도적인 어떤 책임을 안고 이러한 4.7.1에 대한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또는 지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많은 그런 국가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4년도에 그런 권고안을 저희가 다시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고안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각국이 4년마다 본인들이 내고 있는 그런 성과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됐었는데 유네스코에서 그때 내린 결정은 기존의 이 모니터링 전략을 활용을 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들이 4년마다 본인의 그 자국의 성과에 대해서 1974년도에 그런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다 좀 더 확장을 해서 4.7을 추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4.7 목표를
측정하고 또 보고하는 어떤 근간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좀 더 단순한 그런 해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니터링 그런 방법은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4.7의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4.7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어젠다에서 매우 번역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4.7을 잘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련해서 잘 측정이 되고 있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제가 게재한 그런 논문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모니터링 방법의 변혁 없이 글로벌 교육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저희 동료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는 제임스 윌리엄 교수와 공동 저자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 이제 발표 내용도 담고 있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UNFCCC와 관련된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교육이라는 그런 문제를 다양한 특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4.7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표 13.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7 목표와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적인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4.7과 그리고 또 13.3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4.7.1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4.7의 정의를 보시면은 지식과 기술, knowledge와 skill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 4.7의 워딩을 마무리할 때 이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7의 그런 텍스트를 작성을 하였을 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사이에 그런 명확한 구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모스카터만 특히 2014년도에 5월에 논의가 있으면서 이 스킬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노동시장을 위한 기술도 있고 특히 취업 가능한 그런 스킬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4.7을 작성했던 사람들의 그런 의도는 지식 플러스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감성적인 그러한 소프트 스킬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 스킬들의 그런 측면들이 저희가 4.7 목표를 모니터링 할 때 좀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14년도에 권고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렸고,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런 업무와 맞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채택을 한 다양한 권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권고안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보냈던 시절이 2017년도였는데 43% 유네스코 회원들이 이 1914년도 권고안의 이행 성과와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원국의 60%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런 보고서들이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하였는데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했던 그런 정보를 보면 불완전했고 그리고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경우에요.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역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참여율이 더욱더 높았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응답을 할 때 유네스코에서 하는 그런 전략은 저희가 이 각국에 있는 유네스코 위원회에 국가위원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각국 부처에 설문조사를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설문조사가 이 국가위원회에 건네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 소관 부처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국가위원회에 전달이 됐을 때 이것을 정말 진중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답변지를 받아보면은 그래서 국가들이 실제로 제출하는 그런 답변지들을 보면은 실제로 제공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검증이 없이 그런 보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저희가 1974년도에 권고안을 이제 이행하는 그런 이행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글로벌 모니터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다른 곳에서 이런 데이터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대안적인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소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대안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하여서 실제로 뭔가 검증이 된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가가 진중하게 진지하게 노력을 하여서 2040 어젠다에서 가장 이런 변혁적인 이 아젠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했던 그런 보고서의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1974년도의 권고사항의 이행 원칙을 다 실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좀 애매하게 이제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97%가 다 이행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 진행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근간을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목표 4.7을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 방식을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니셔티브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14년도의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정말 여러 유네스코 그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나서 이 권고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 이제 회원국들이 곧 이 수정안을 채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2023 권고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야심적인 그런 문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의 목적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새로운 수정 그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74년에는 없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후속 조치 그리고 검토, 팔로우업, 리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의 같은 경우는 다른 문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만약에 권고안이 채택이 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 GCED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정의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 2030 Framework for Action의 각 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이지 생겨난 것이지만 1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정의를 보면요, 뭐 지식, 인지적인 스킬, 그리고 비인지적인 기술, 행동, 역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인적인 어떤 세계 시민 교육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 수정 권고안이 채택이 되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세계 시민 교육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의가 최대한의 정의냐라고 뭐 질문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자,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회원국들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4년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권고안과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권고와 관련된 4년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국들은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이해를 도모를 하고 정책 대화를 도모를 하고 여기에는 회원국과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팔로우업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회원국, 유네스코, 그리고 회원국과 유네스코 같이, 그리고 또 실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회원국들만이 실제로 모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거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4.7의 그런 팔로우업과 리뷰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갖고 있었는데 비토권을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권고안을 보면은 4.7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게 다 이해관계자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저희가 정책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 시민사회와 실무자와 그리고 그 외에 이해관계자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세계 시민 교육의 성과와 관련해 또 다른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 전략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참여하는 것인데 새로운 그런 권고안이 만약에 채택이 되게 돼서 첫 번째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2026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 그리고 3년 내에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지를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유네스코에서는 매우 상세한 그런 서베이를 국가위원회에 보낼 것이고 그리고 국가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3년 그리고 4년 후에 받아볼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하여서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그러한 방식으로 국가들의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개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론님. 이제 연사분들을 모두 앞쪽에 있는 테이블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 분의 연사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에런 교수님만이 다른 여러 가지 현재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에런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레이첼님부터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자신들이 각각의 어떤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도전 과제라든지 구충점,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도 자유롭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한보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I'd like to raise some point. I think GCD policy can be 제 생각에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interpreted or 세계 시민 교육을 contextualized concept. 맥락화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Important than mainstreaming GCD policy. 단순히 정책 그리고 교과 과목의 세계 시민 교육을 주류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학습자들의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By comparing country is valuable. 그리고 국가 간의 그런 비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책 이행 여부를 국가별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학교의 어떤 차원에서 주류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학급에 또는 교실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글로벌 차원에서 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그런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국별로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을 본인들의 또 자국의 그런 상황에 어떻게 맞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And we gather this kind of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 모니터링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할 테죠.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계 시민교육이 국가 내에서 실행이 되는 것과 세계 시민교육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맥락화되는 것 간의 차이를 살펴볼 때 국가 간의 개념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서의 예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박한복 교수님께서 세계 시민교육 정책의 모니터링이 세계 시민교육의 재해석과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 될 수 있다. 보편적인 관점보다는 맥락화되어서 모니터링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레이첼 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곧 마이크를 넘기겠지만 레이첼 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된 점, 차이점, 즉 이 해석을 위해서 문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의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10년 전에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가치 등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의 자신감이라든지 스킬 등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들의 많은 응답 중에 많이 나오는 답들이 참가자들의 각각의 응답 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격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에서 좀 벗어나서 세계 시민 교육을
교육에 관련해서 실행 단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킬이나 가치뿐만 아니라 행동 그리고 학교나 시스템 그리고 교사나 교실에서 이러한 실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정책이 있을 경우 평가 프레임워크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신호등처럼 녹색, 초록 그리고 뭐 주황색, 빨간색 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에런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that 네, 앞서 발표에서 여러 국가들이 또는 국가들마다 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역사도 다르고 또 이해도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 큰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특히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4.7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참 복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일단 이 목표가 결과, 다시 말해서 특정 교육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뭐 기술, 이것이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학습 결과 또는 교육 결과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개입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목표는 모든 학습자를 다 아우르고 있다. 학교만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교 외에서 또 배우고 있는 뭐 성인이라든지 이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또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 내 외적으로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런데 이 지표를 보시면요. 제가 실제로 이제 팀을 이끌면서 관련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표는 바로 인풋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를 해서 이러한 각 다양한 테마를 정책, 교과 과정, 그리고 교사 양성, 그리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그런 과정은 다시 말해서 지금 주류화를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교과 과정 그리고 교사 양성 평가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잘 주류화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할 뿐이죠. 그런데 모니터링에 안고 있는 그런 챌린지는 바로 글로벌 지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풋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저희가 결과를 그리고 또 인풋을 모니터링하는 데서 다양한 그러한 도전 과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 내외를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심을 하느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연구들은 주로 인풋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이런 국가의 교과 과정 정책 문서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그런 문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였고 그리고 또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 문서에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담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성적인 그런 방법들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담론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정책 다큐멘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또 다른 그런 다큐멘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 어떤 실라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들의 그러한 교과 실라버스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교과 교육 설명서, 다시 말해서 이 교육부에 제출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과 설명서가 실라버스가 기후변화 또는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도시주의 다양한 그런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교과 실라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건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학교 체계 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건들을 수집을 하여서 저희가 독립적인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계 시민 교육의 주류와 관련해서 글로벌 모니터링을 이러한 사회 교과 과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실천하고 있는가 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류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 뭐 깊게 주류화되고 있는가, 뭐 중간 정도인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류화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평가 측면에서도 저희가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그런 행정 어떤 문건들을 보고 이 국가의 상황적인 맥락을 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한 바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사들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어떤 퀄리티, 질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의 관심사는 주류화가 되고 있는가, 그 여부입니다. Thanks, Erin.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러 번 했었고 커리큘럼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이 아세아뿐만 아니라 호수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역량 스킬 그리고 행동적인 역량 등 분석을 했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환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실에 교육 차원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행정자들에게 학생들이 기후변화가 문제를 질문을 하고 온도변화다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수준에서 문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파 포퓰리즘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소수 인종을 위한 그러한 의회 운동이 또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좀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최저 어떤 수준 또는 표준 기준이 필요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최저 기준을 사용을 하여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의 정책과 교과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주류화를 한다,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100%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주류화율이 100%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한가, 현실이 진짜 반영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맥락화를 통해서 각 국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학습자의 이 세계 시민 역량의 결과를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풋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인풋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을 이제 해석한 데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세계 시민 의식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concept of the GC outcome. 이 결과에 대한 맥락화를 더욱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SDG 목표 4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이제 4.1, 4.2 뭐 이렇게 생각은 이제 하시지만 사실 이 모든 그런 지표들이 학생들의 그런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풋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년간 진행이 되었던 그런 평가 연구들을 보면은 인풋 모델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고 뭔가를 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인풋을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인풋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그런 결과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국가들이 학생 결과의 평가를 더 안 할 필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가시성과 또 신뢰성을 그러한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가시성과 이제 신뢰성을 높이면은 또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학생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우린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to respond. 사실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할지 마음을 바꿨는데요. 사실 그렇게 연관은 없지만 제가 동료의 참여에 대한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개념이고 제 동료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참여를 학생들과 그런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신 질문에 관련된 뭐 시스템 차원 그리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참여하고 투자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처음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변화 그리고 또 진전의 이로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청중들로부터 좀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마도 많은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논의가 나왔는데요.
옛날 기억이 좀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와 관련된 그러한 논의에 몇 년 전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한 관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레이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에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에런님께서는 개정된 74년대 공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라든지 토론에 제가 몇 년 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UN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논의에 참여했을 때 WHO에서는 정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를 정의하는데 이에 동의하는데 너무나 갈 길이 멀다는 게 진짜인지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에런님께서 하신 그런 정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요. 74년 개정된 그 권고안에서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좀 더 세계 시민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의 같은 경우는 번역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두 가지 언어를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정이 많은데요.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님. 정말 복잡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해왔고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트랜스 피플 그리고 젠더 평등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특히 우리가 합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도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논의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정의를 없애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추가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초점을 좀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레이첼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기회가 있어서 앱세유의 이제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중복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지 또는 정의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국 아태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 문서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 과정, 특히 중학교 2학년 이제 교과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에스터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를 보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 실제로
다양한 그런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 또는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그런 정의이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운용을 이제 하려고 하면 실제로 많은 그런 국가들이 좀 수용을 하는 그러한 용어들이라든지 개념들을 운용하려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약간 옆으로 차치하는 그런 경향을 사실 보이기는 하죠. 물론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는 이견이 없는데 모니터링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공통된 뭔가 서브 디멘션 또 하위 차원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 그런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먼저 모니터링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한 가지 그런 정의를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후 관련된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균등하게 좀 동일하게 잘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각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 언어라든지 문화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공통된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성 또 시민 교육에 대해서 또 국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각기 다른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뭔가 시간과 또 노력을 할애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I j- 네, 저는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컨텐츠와 관련해서 저희가 컨텐츠와 관련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에스더님께서도 경험을 통해서 뭐 라오스라든지 부탄에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대화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 가능한 교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4.7 같은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의 이점은 국가별로 뭐 커리큘럼 정책 차원에서 국가들을 좀 푸시를 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문제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모니터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더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혜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이 좀 지평선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론님께 좀 특정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1974년도에 그 권고안에 따른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좀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검증이 안 된 그런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검증 프로세스를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정규 교육과 또 비정규 교육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리포트, 보고서 제출, 그리고 또 모니터링 그런 노력들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검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교과 과정의 개발이라든지 통합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재원이 또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재정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1974년도에 그런 서베이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시민 교육의 다양한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그런 중요도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슈퍼 앤 소코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1978년도, 79년도에 있었던 그런 연구인데요. 이 연구팀에서는 가치와 관련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구를 가치와 관련해서 13개국인가 아마, 그리고 26개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핵심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뭐 똑같이 이 모든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이는 있었지만 핵심 가치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른 가치들은 또 다른 국가들과 서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어떤 방식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공유가 되는지 공유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측정 도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측면에서도 이제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계 시민 교육의 다양한 그런 요소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가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그런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계 시민 교육의 글로벌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 비교 연구가 비교 보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각국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모니터링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어떠한 그런 유인책이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이 이 글로벌 모니터링을 하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화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사분들께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좀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특히 이제 결과 모니터링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모니터링을 할 때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 프로세스 절차 자체도 그 모니터링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각국으로 하여금 어떤 학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링의 이 세계 시민 교육의 글로벌 모니터링의 또 다른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s, Professor.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총체적인 접근법,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스템을
그리고 교실 수업이 얼마나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세계 시민 의식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희가 시작한 그 전제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의 글로벌 모니터링 또는 4.7 목표의 글로벌 모니터링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한 그러한 모델들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모니터링, 오늘날의 모니터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EFA 당시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혁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UIS, 다시 말해서 글로벌 모니터링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양한 그러한 SDG 4개의 어젠다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유네스코 또는 유네스코 통계 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확보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료와 저희는 독자적인 크라우드 소싱된 오픈 액세스 기반의 플랫폼을 주창을 합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여서 4.7 목표에 맞춘 그런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좀 개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모니터링이 실제로 우리가 수년간 작업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IB에 있는 마시브 몬 마디오라는 교수님과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에서 3년마다 이제 교육 글로벌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의 일환으로서 이 IB가 이 회원국들로부터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적인 데이터세트를 구축을 하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원국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온라인에 있는 프로필을 보내고 그냥 업데이트를 해달라, 새로 업데이트된 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퀘스천이에요. 설문지를 보내고 1번부터 10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포기합니다. 우리 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뭔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좀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개방형이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이 변형적인 어젠다를 진정 잘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정말 좋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